2번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생명정치, 이 아간벤의 생명정치의 핵심은 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로 이중구속 비식별 영역이라는 말을 이제 썼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아간벤에서 직접 쓰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호모사크레에 보면 아간벤이 조에라는 말하고 비오스라는 말을 구분을 합니다. 생명이라는 말인데요. 생명, 보통 이제 라이프라고 할 수 있고, 이 라이프는 이제 생명이기도 하고 삶이라고도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맥락에 따라서 생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삶이라고 번역해도 되겠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조에라는 것하고 비오스라는 것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조에는 동물, 인간, 신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얘기했던 건데, 이런 구분은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에 있는 구분입니다. 비오스는 이제 정치적인 생명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할 때 이제 이 비오스, 동물이죠. 인간은 동물적인 것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조에도 가지고 있고 비오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 동물적 생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생물학적 생명과 정치적 생명을 둘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구분법을 연구를 하면서 아간벤이 이런 구분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또는 정치적 동물이다. 뭐 사회적 동물보다는 이제 정치적 동물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맞는 말인데요.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할 때 결국은 뭔가를 동물과는 다른 어떤 지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욕망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오스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비오스적 생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에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에를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제당하는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회 가운데서 배제당하는 삶이 만들어지는데, 그 삶은 사실은 법적으로 이게 우리의 규약이야, 이게 사는 법이야, 이게 이렇게 살아야 해 하는, 이게 중요한 삶의 가치를 가지는 삶이야, 이게 가치 있는 생명이야, 가치 있는 삶이야 라는 그런 담론들이 이미 있으면 있을수록 배제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생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용어죠, 이거.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만큼 배제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드물죠. 배제를 밥 먹듯이 하잖아요, 기독교인들. 왜 그런가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배제의 논리가 작용한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통찰이죠. 주어지는 통찰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생명이라는 용어를 이런 생각하실 때 뭐 뒤에 이제 3번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중구속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푸코가 중간에 있는데 이쪽에 위에 중간에 2번에 중간 정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 넘어가시면 푸코가 국가에 의한 생물학적 근대성을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국가가 영토나 또는 연구를 통제하면서 이제 국가가 생물학적인 생명과 국민 건강을 보살피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이 근대 국가의 특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하려고 하는 게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나쁘진 않은데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신고하라. 병원에서 애기 낳아라. 건강을 위해서. 전염병 돌아가기 위해서. 병원에서 애기 낳아라. 그리고 병에 걸리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 그런 어떤 규칙들을 정합니다. 점점 근대 국가들이. 그렇게 해야 전염병 같은 흡사병 같은 걸 방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따지고 보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근데 그게 국민을 보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국민을 순종적 신체로 만드는 생명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매개로 해서, 삶을 매개로 해서 정치를 수월하게 하는 방식인 거죠. 무슨 말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인구가 이동될 때 신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북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어디 여러분 이사하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벌금 받습니다. 이게 또 불이익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반드시. 어디 이사를 하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어떨 때 문제가 생길까요? 네? 대출. 네, 현실적인 문제네요. 대출 문제 맞습니다. 대출 문제. 또 애기 낳고 문제가 생깁니다. 애기를 낳고 나서 결혼신고를 안 하게 되면 이 애가 갈 데가 없어요. 나중에 좀 문제가 생겨요. 혜택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학교 가도.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게 다 이제 통제 수단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신고하도록 순종적으로 이렇게 신체가 규율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조회라는 그 생물학적인 어떤 그 벌거벗은 생명이 되지 않도록, 벌거벗은 생명으로 퇴락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적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생명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조회 같은 동물적인 수준으로 전락하지 말아라고 국가가 계속 그렇게 문화화시키는 거예요. 문명적인 인간, 교육, 교양인 뭐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시민 교양 뭐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게 무식하게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학교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 인생 안 하시는 분들 하여튼 제 말 의도 아시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뭐 일률적인 교육을 너무 받으니까 해결화되는 거죠. 사고가. 가치 있는 삶을 똑같이 이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가치 있는 삶이 될까요? 그래서 국가가 이게 우리가 나아갈 미래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제시하는 미래들이 있습니다. 정권마다 다 있어요. 그런 게. 과학적인 뭐 기술, 과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시대마다 있을 겁니다. 요즘에 기술사회니까 최첨단 기술사회에 대한 걸맞는 어떤 그 이상사회에 대한 그림이 있을 겁니다. 국가가 끊임없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는 또는 복지적인 국가로 가야 된다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들은 결국은 내가 벌거벗은 생명이 되지 않겠다라는 각성을 불러일으키게 되겠죠. 그래, 나는 벌거벗은 생명 자체, 그러니까 동물처럼 사는 거는 사실 제대로 사는 게 아니지. 이렇게 계속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자연적 삶이라는 것은 좋은 삶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사실 사회가 계속 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로 오라고 합니다. 도시로 와야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 농촌으로 가서는 재미없다. 뭐 이렇게. 요즘 이제 느린 삶을 슬로우 라이프라고 해서 이제 느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따져 보면 어느 정도의 이제 질 높은 삶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기들 대로. 근데 이제 그것도 베어 라이프라고 할 수는 없어요. 농촌의 삶이라는 것도. 근데 이제 이런 삶은 이제 광인의 삶, 푸코가 얘기했던 광인 예를 한번 봅시다. 광인은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닙니까? 지적 장애인들은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닙니까?
인간이잖아요. 인간인데 사실은 따져보면 정상성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벌거벗은 생명이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어요? 사회적으로. 실제로 사회적으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회적 삶을 살 수 없거든요. 정치적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 발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적장애인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 욕망의 수준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먹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너 좋아, 뭐 이러거든요. 제가 이제 지적장애인들 교회에서 사역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잘 알거든요. 뭐 어린아이들보다 더 해요, 어떤 애들은. 그게 또 자폐증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1m 가까이 유지하면 안 돼요. 조금 다가오면 때립니다. 저도 몇 번 맞아본 적이 있는데. 이거 아파요, 진짜.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얘들은 뭐지? 인간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갑자기 들 때가 있어요. 나와 다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인간으로 안 보는 거 아니죠, 제가. 인간으로 안 보는 게 사람들도 인간으로 안 보는 거 아닌데 간혹 그렇게 하잖아. 저자가 인간이 되겠냐.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되겠냐. 거기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가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인간에 대한. 이제 그게 그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이라는 그 정치적 삶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뭐 어떤 그 사회 어떤 정황 속에서 주어진 어떤 가치, 그것이 인간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그래서 벌거벗은 생명이 배제당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도만 얘기하면 누구나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안하면에 이제 조금 통찰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갑니다. 이게 베어 라이프라는 것이 결국은 주권자를 닮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어렵고 좀 복잡한 논인데, 베어 라이프라는 삶을 유지를 해야만 그런 영역이 있어야만 권력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우리가 교양 있는 삶이 되려면 사실 교양 없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비그리스도인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편 구원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의 어떤 유일적 구속주로서의 유일한 구속주로서의 예수를 얘기하려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을 할 수밖에 없죠. 그 구분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사실은 기독교가 배타적 진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상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른 주제라서 그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구원이라는 것을 다른 맥락에서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은총을 주신다면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한다는 그런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게 복잡한 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여튼 다음에 좀 얘기하기로 하고, 신학적인 주제와도 걸려 있으니까 쉽지는 않은 주제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중 구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사케르 같은 벌거벗은 생명이 있어야 사실 권력자가 그들을 매개로 해서 질 높은 삶을 이상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쪽으로 갑시다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문화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대로 하는 늑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홉스, 리바이든 같은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군주를 상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주가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된다는 게 리바이든의 핵심이거든요. 모두가 만인이 늑대니까. 그러니까 만인 늑대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늑대는 그럼 뭐예요? 늑대는 참 불쌍하죠. 늑대는 그냥 못난, 뭐 어떤 얘기든 늑대는 그냥 못된 놈으로 나오잖아요. 인간사회에서 이야기, 스토리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실 늑대가 그렇지는 않은데, 그죠? 뭐 정치적으로 교정이 된 캐릭터인 거죠. 늑대라는 거는.
그 늑대가 있어야 인간도 있는 거예요. 인간다움이라 있는 거죠. 그 인간과 늑대는 다르다라는 그 구별선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권력과 그 역설적으로 권력과 권력은 그 호모사케르가 있어야만 권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하게 통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민적으로 국민들을 우롱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복잡한 정의를 이제 아감벤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모사케르 같은 글들에서. 그리고 이제 예외 상태라든지 이런 책들에서 그 아주 세밀하게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요.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그 안에 인용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9번 적혀있는 39페이지라고 적혀있나? 인용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조회를 폴리스의 영역에 도입하는 것, 즉 벌거벗은 생명 자체를 정치화시키는 것은 근대의 결정적 사건에 해당하며 또한 고전적인 사회에서 나온 정치적 철학적 범주들을 근본적으로 변형시키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푸크와 베냐민의 주장을 출발점으로 삼아 벌거벗은 생명과 정치의 관계, 즉 겉으로는 완전히 무관해 보이는 근대 이데올로기들을 은밀하게 지배하고 있는 관계를 주체적으로 고찰하는 성찰만이 정치적인 것을 은폐된 상태에서 끌어내는 동시에 사회의 실천적 소명을 되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권이 그 자유로운 주체를 상정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유로워, 너희들은 해방이 되었어. 왜냐하면 주권자가 국가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보호하듯이, 시민을 보호하듯이 그 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항상 분보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정치가 전체화될 수 있다는 이중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전체화라는 거 아시죠? 동질화되는 거예요. 동질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유를 속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상당히 복잡한 그 사유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까 던지는 두 가지 질문,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력체의 어디에 개인화의 기술들과 전체화 과정들이 만나는 비식별 영역이 놓여 있는가? 이제 좀 어렵죠, 말이. 권력체라는 것은 정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체가 있는데 뭐 국가가 되든 그게 뭐가 되든 권력체가 있으면 그 어디에 개인에 대한 진술 그리고 전체에 대한 전체화의 과정, 이것이 만나는 교차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개인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담론이 있고, 그 자유를 주려고 하는 그 담론이 교묘하게 어떤 식으로 변질된다고요? 전체화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재 같은 형태입니다. 이게 아감벤이 이제 독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제 그 독재를 뭐 민주주의와 구분을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이 전체화 강력하다라는 의미에서 쓰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국가가 이제 법의 이름으로 베냐민 제가 말씀드릴 때 한번 설명한 적 있죠. 그 법이라는 게 그 법정립적 폭력이 존재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법을 보존할 때도 폭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국가가 법을 설정했다는 것은 이미 법을 통해서 강력한 통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이제 강제력이죠. 법이라는 건 자유에 대한 속박이죠. 재밌잖아요. 그 이중성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중성을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중성을 탐구하면서 어떻게 통일적인 그게 중심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을 이제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이 아감벤의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정치 철학의 이제 하나의 질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개인의 자발적 복종이 대상을 지배하는 권력과 만나는 지점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말이긴 한데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내가 자발적으로 따릅니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뭔가
푸코의 이제 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해요. 누가 강제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 알아서 하는 것이 사실 일종의 그 권력이 그 강제력을 행사하는 부분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가 하는 그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중구속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식별이 불가능해요. 식별이 힘들어요. 이게 권력의 영향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는 건지 하는 것이 이제 식별이 어렵다라는 의미에서 비식별 영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식별 영역이라는 거는 교차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차로 아시죠? 양 방향으로 가는 걸 이렇게 만났을 때 교차로는 어디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교차로는 안 돼, 모르죠. 네, 교차로는 거기는 모르죠.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교차로 시점에서 거기는 교모하게 그 교차 영역이라는 거는 교모하게 이렇게 이중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볼 수 있는 비식별 영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좀 어려운 연구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그 아간벤의 문제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3번에서 호모사케르 벌거벗은 생명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단락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아간벤은 권력에 대한 법과 제도적 모델과 생명 정치의 모델 사이의 교차점에 주목한다. 법과 생명의 문제를 함께 사유하는 방식이야말로 두 모델에서 미처 포착하지 못했던 은폐된 새로운 종류의 권력을 사유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그의 과제는 벌거벗은 생명을 정치적인 영역에서 포착하는 연구가 된다. 이러한 벌거벗은 생명을 양산하는 권력이야말로 고대 때부터 은폐되어 왔지만 핵심적인 주요한 권력이다. 네, 거기 이제 아간벤이 푸코와 다른 지점인데요. 약간 다른 지점인데 그 푸코는 법과 제도 이것 자체에 별로 좀 관심이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푸코의 연구들을 다 보면 계보학적인 연구라 그러잖아요. 그 어떤 장치들을 어떤 기관이나 시설이나 이런 장치들을 병원이면 병원, 학교는 학교, 성이면 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이제 계보학적인 고고학적 연구를 쭉 이렇게 합니다. 고고학적 연구. 이전까지 쭉 이렇게 역사적으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계보를 추적해가는 방식으로 사회과학적 탐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푸코가 이제 했던 철학 작업의 아주 독특한 지점이죠. 아주 독특한 철학을 했죠. 그게 이제 사변적인 철학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그 조건들, 시설 그리고 기관 이런 것들을 이제 토대를 가지고 그것에 질문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철학을 했다는 측면에서 그 생명 정치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간벤은 푸코를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법의 문제, 이건 이제 베냐민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베냐민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법의 문제가 어떻게 생명 권력과 교모하게 맞아떨어지는가, 그 교차되는가, 어떻게 서로 배제하고 어떻게 포함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사회에서 그러면 이 법과 생명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은폐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분석하는 데 이제 심혈을 기울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폴리스라는 독특한 조건 가운데서, 공동체적인 조건 가운데서 그 동물적 생명인 조에는 사실 포함적 배제라는 예외화라는 말로 익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예외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 호모사케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사실 아까 이제 배제적 포함 또는 이제 포함적 배제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호모사피엔은 사실 권력이, 주권 권력이 포함을 하면서 배제하는 그런 그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는 배제되어 있는 자이죠. 그러나 사회 안에서는 포함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배제적 포함 관계에 있지만 주권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포함시킵니다. 포함을 시키고, 그러니까 호모사케르가 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있기도 하지만 사실 있어야 비오스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발전된 삶,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그 주권 권력자가 얘기함으로써 자발적 복종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의미 있는 생명을 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따르십시오. 그래서 제시하는 것들을 이제 비오서적 삶의 잣대에 맞춰보면 그럴듯하니까 이제 그 국민과 시민들이, 폴리스의 시민들이 이제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제 거기에 이 예외 상태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예외 상태라는 것은 비슷한 말이기도 하면서 약간 다른 맥락이 있는 게 뭐냐면 포함적 배제라는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예외 상황 또는 예외 상태라는, 이거는 사실 주권 권력이 행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권 권력은 기본적으로 뭐로부터 예외에 있을까요? 그 폴리스 안에서 주권 권력은 뭐로부터 예외에 있을까요? 예외 상태에 있을까요? 법으로부터 예외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 슈미트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맥락은 이제 그대로 이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입법하는, 베냐민도 그랬죠. 입법자는 그 예외자죠. 그리고 그 루소의 사회계 악론에 보면 인민들이 인민을 세울 때, 인민 주권을 세울 때 인민이 인민 주권을 세우거든요. 거기서 역설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인민이 인민 주권을 세우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이거? 예외 상태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을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회계 악론에 보면 그 루소가 이제 사실은 인민들이 인민의 삶을 연합에 의해서 형성하려면 사실 계약이 필요하다. 어떤 계약이냐면 인민의 일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일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사실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거죠. 법은 일종의 규칙이잖아요. 계약이잖아요. 계약이고, 이 계약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이제 국가예요. 그런데 이 국가의 이제 주권은 인민 주권이에요. 자, 그런데 역설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뭐냐면 인민주권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인민주권에는 법을 정추하는 입법자는 사실 소수입니다. 그죠? 인민 전체가 아니에요. 인민 전체가 입법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인민 전체가 입법자가 될 수 없으면 이 법을 인민이 세웠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의지가 발현된 것이다. 이게 이제 보편성인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묻는 보편성을 얘기했는데 사실 보편적이지 않게 되는 그 지점을 계속 묻는 겁니다. 아간벤처럼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민주권이라고 하지만 이 인민주권은 인민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 인민주권은 인민으로부터 소외, 그 예외에 해당되는 주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 전체 주권이라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민 주권이라는 것이 인민 주권으로부터 인민이 소외당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매우 역설적이잖아요.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러면 그 주권은 그러면 통치적인 주권하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와 피통치자는 구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주권이 통치자이면서 피통치자인 그런 역설적 상황을 사실 만들어내는 게 인민주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이면서 사실은 국민이 주권자이면서 피통치자인 거예요. 누구로부터 통치를 받죠? 주권 권력이라는 행정부라든지 정부라는 정부가 대표적이죠. 정부로부터 사실은 통제를 받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갑시다. 방향을 제시하면. 그거 법에 따라서 법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법률 같은 게 있으면. 교통신호 이런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내 국민인데 그거 지금 아무도 없는데 예를 들면 차 신호 위반했다고 딱지떼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경찰에 와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뭐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도 없는데 지나갔는데 신호등 위반했다고 딱지떼고 그러는 거 생각해보면 따져보면 상당히 역설적인 상황이거든요. 너무 이제 천박한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는 예외 상태에 대한 주권 권력의 예외 상태에 대한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벌거벗은 생명이라는 것도 예외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나 그 예외에 해당되는 주권과는 반드시 완전히 반대죠. 주권 권력은 특권을 누리고 베어 라이트는 완전히 미천하게 채해지죠. 이용되죠. 수단으로.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되죠.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나타난다. 쌍으로 나타난다. 벌거벗은 생명에게는. 근데 그겁니다. 근데 이제 4번으로 들어가서 이 예외가 사실은 규칙이 된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외는 우리도 알지 못하게 규칙으로 신성한 권력이 이용하는 규칙으로 자리 잡는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비판하고 논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정치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투쟁의 논리적 방식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인용만 한번 읽어주셨습니까? 결정적인 것은 모든 곳에서 예외가 규칙이 되는 과정과 더불어 원래 법질서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던 벌거벗은 생명의 공간이 서서히 정치 공간과 일치하기 시작하며 이런 식으로 배제와 포함, 외부화되고 비호스와 조회, 법과 사실이 무엇으로도 환원되지 않은 비식별력으로 빠져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네, 그 다음 예외 상태는 벌거벗은 생명을 법적 정치적 질서로부터 배제하는 동시에 포섭함으로써 바로 그것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정치체제가 의존하고 있는 숨겨진 토대를 실제적으로 수립했다. 네, 그 예외 상태가 규칙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예외야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정치적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일종의 이제 정치적 질서로 자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질서가 돼버리기 때문에 구조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조화되면 사실 이걸 배제당하는 논리를 논박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혼탁한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게 비식별 영역이라는 게 그겁니다. 이게 배제당하는 자인가 이자들이 배제당하는 자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건가 하는 어떤 그런 구분조차
힘들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난민이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유럽 사회가 골치 아픈 게 그렇잖아요. 난민들을 수용을 하면 사실 자기들의 자존심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머니스트들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문명인이야. 그러니까 누가 수용을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결국 그게 그렇게 하는 방식은 사실 그 수용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로 보면 더 비참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대할 때, 그 흑인들 대할 때 그 태도들 보면 흑인들은 그 피부 자체가 검으니까 아무리 지성 있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입견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는 이제 서양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인들이 동양인들 황색 인종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결과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은 그냥 도와줘야 될 사람인 거예요. 서양 백인들이 봤을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도와줘야, 자기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면 도와주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그런 차별성을 규칙화시키는 거라. 너무나 당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누군가 혜택을 이렇게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결국은 평등 구조를 발생시키기가 힘든 예외의 일상화, 예외의 일상이라고 하죠. 예외의 규칙으로 가게 해버리는 그 딜레마가 거기 상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폐된 권력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뭐 할 얘기는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수용소 이야기 아까 잠시 했지만 수용소도 똑같습니다. 수용소가 이제 예외 상태가 규칙이 되기 시작하는 할 때 열리는 공간을 이제 수용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외 상태가 규칙이 되기 시작하는 그 공간을 공간이 열리는 그것을 이제 수용소다. 그런 공간들을 수용소다. 근데 이 예외 상태가 정치적인 질서 속에서 규칙이 되는 상태가 사실은 어떤 특정한 영역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되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것이 이제 아감벤의 분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있죠. 예를 들면 전 지구가 수용소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수용소가 가지고 있는 맹점들을 비판할 수 있겠냐. 구조적으로 다 수용소인데. 그러니까 은폐된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영향을 받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뭐 이데올로기 영향 같은 지적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이데올로기 영향을 다 받으니까 이데올로기는 구조화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그 뒤로 물러서야 된다. 이렇게 물러서라라는 이 말을 하잖아요. 멈춰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유사능동성이라는데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이데올로기의 어떤 권력에 포섭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인데, 혁명의 때 메시아적 시간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그때에 그 완전한 변혁을 일으켜라.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물러나는 방식으로, 유보하는 방식으로 이제 혁명을 불러일으키도록 제가 지적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결국은 그런 분석인 겁니다. 그 예외 상태가 규칙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사실은 생명 권력의 공간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서 열리는가, 그 변혁의 단초는 어디에서 열리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뭐 이 주제는 좀 제가 충분히 오늘 다 뭐 말씀 못 드리겠네요. 지적 얘기할 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럴 때 이제 아간벤이 분할이라는 그 주제를 가져옵니다. 분할. 2번으로 넘어갑니다. 말하자면 법률이라든지 생명 정치라든지 그런 정치적인 질서에 의해서 예외 상태가 규칙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방을 논할 수 있는가? 네, 자,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주제가 이제 분할이라는 말입니다. 분할. 분할은 나눈다는 말인데 나눈다. 이제 영어로 이제 division이라고 하죠. 나눔이라는 말인데 아간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써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설명을 드릴게요. 각주 6번에 보면 아간벤이 이제 분할 얘기하면서 아펠레스의 절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펠레스의 절단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포르토게네스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가느다란 붓을 가지고 선을 긋습니다. 가장 가느다란 선이죠. 이 세상에서 그을 수 있는 가장 가느다란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아펠레스가 오더니만 가장 가느다란 선을 또 그 선을 분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아펠레스의 절단이라고 합니다. 이제 불가능한 일이죠. 가장 가느다라는 건데 그것까지 반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제 이 예를 들면서 잔녀라는 남은 자라는 바울의 남은 자 사상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남겨진 시간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분할은 바울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나누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유대인 중에도 유대인과 이방인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영적 유대인과 육체적 유대인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비유대인도 영적 비유대인과 육체적 유대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자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유대인이지 않지 않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어려운데 이제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A 다시 있고 B 다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진하게 이제 볼드체로 A라고 해봅시다. 이거 볼드체로 B라고 해봅시다. 전통적으로는 이양 대립적으로 나누는 게 핵심이었죠. 주권 권력자와 국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런데 호모 사케르가 나왔죠. 이제 이 잔여적 주체, 찌꺼기 같은 주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었죠. 이 찌꺼기 같은 주체는 사실 식별이 어려운 영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국민에게 속하는 것도 아니고 교모하게 주권자의 그 권력을 옹호해주는 예외 상태와 같은 그 동전의 양면 같은 예자와의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이해를 하셨죠? 이거 그죠? 여기까지는 하셨죠? 자,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특권이 사실은 이방인이라는 구분선을 통해서 나누어질 때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일종의 이제 권력적인 특권이고 이방인은 야만인이죠. 야만인인데 이 야만인 속에서도 사실은 호모사케르 같은 게 있고 따지고 보면 유대인 속에서도 호모사케르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겠죠. 역사적으로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히브리라는 말이 잡것들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잡것들. 그러니까 동질적인 어떤 민족이 아니었던 것으로 이제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뭐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자끝들이 이제 그 연합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히브리라고 할 때는. 그럼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있는 거죠. 이미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는 이게 동질성을 담보하는, 동일성을 담보하는 민족이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내적인 파열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내적인 파열이. 그러면 이 유대인이라는 거는 그럼 뭐예요? 민족 혈연적으로 동질한 유대인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동질화된 존재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방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철학자, 우리의 이제 논의에서 아간벤의 이제 그 예외 상태 같은 논리를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이 교차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디아스포라 같은 그런 형태가 존재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여기에 끼어들지 못하는, 이 구분법에 끼어들지 못하는 존재들이 발생한다라는 점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양 대립도 사실 어폐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전통적으로 구분했던 것을 바울이 영적 유대인, 육체적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속에도 영적인 유대인, 육체적인 이방인, 영적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방인 중에도 영적인 유대인이 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유대인, 자, 그럼 질문, 이거 두 개가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구분법에서 발생하는 잔여가, 이런 구분법에서 발생하는 잔여가 있는데, 이 잔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지 않은 자. 유대인이 아니지 않은 자, 아는 자라고 말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육체적인 유대인이라는 거는 이것도 유대인이 아니지 않은 자, 아는 자잖아요. 왜?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다른데 이 영적인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지 아니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중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부분인데 영적 유대인이고 이건 영적인 영적 유대인. 그러니까 표현은 비슷한다 하더라도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이방인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여기에서도 끼어들지 못하는 어떤 그 잔여적인 주체들이 등장하는데 아니지 않은 자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잔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가 아니지 않은 자, 이중부정을 하는 건데요. 그거는 A가 아니지 않은 자, 이거예요. A가 이중부정을 한 건데, 이중부정은 사실 A라고 수학적으로는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거 감산을 하면 A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가로를 쳤기 때문에, 이 가로를 친 것 때문에 이미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 가로라는 잔여가 자신이 있는 거죠. 이런 게 가로치기가.
가로치기라는 게 있고 또 not이라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지 않은 자라는 말이죠. 아니지 않은 자라는 가로치기가 있고 이중부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중부정은 단순히 긍정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그걸 긍정으로 간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구분법이라는 것은 훨씬 더 이항 대립적 구분법보다는 아니지 않는 자라는 잔여적 주체를 통해서 이런 구분이 어폐가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중 구분이라는 게 상당히 어폐가 있는 구분이네. 뭔가가 좀 그 문제가 있네. 뭔가 뭐라고 하냐 쿵쿵이 속에 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전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가치에 대한 전제가. 그래서 이제 아간벤이 잔여적 주체야말로 그 권력 구조의 은폐를 고발할 수 있는 주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예외 상태 문제와 이렇게 연결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상태라는 것은 그 잔여적 주체가 권력 구조 안에서 어떻게 일상화된 형태로 배제당하는가, 그게 포함적 배제를 얘기하는 거죠. 일상화라는 건 일상 속에 있어요, 실제로 그런 존재. 있는데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걸 눈치를 못 채요, 평소에 우리가. 못 채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결국은 아간벤이 여기까지 갑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호모사피엔이다 이렇게 갑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아간벤의 논리를 비판할 수도 있지만 아간벤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모두 잔여적 존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우는 이런 겁니다. 잔여적 주체를, 찌꺼기 주체를 얘기를 했는데 그 찌꺼기 주체는 이중부정이라는 건 아니지 않는 자가 아니라 뭐뭐가 아니라 뭐뭐이다. 그게 이중부정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차이입니다. 아간벤하고. 그게 왜 차이가 되냐면 전체에서 부분에 해당되는 또는 보편적인 큰 것에서 특수에 해당되는 그 배제당하는 자에 대한 관심은 동일하게 바디우에게도 있습니다. 다 급진적 정치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진보적인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그 배제당하는 자에 대한 관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사회적 약자가 어떤 존재들이냐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른 거예요. 그 바디우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실천적 맥락이 강한 거예요.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당하는 자야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그 논리가 바디우에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수한 상황들을 그대로 분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전체 속에서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배제당하는 자들을 구분할 때 바디우의 논리는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뭐가 아니고 뭐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그 대립항이 훨씬 더 좀 깔끔하게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지만 아간벤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간벤은 이중부정까지 그 이중부정이라는 게 단순히 그 긍정으로 하는되지 않는 방식으로 가니까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나 아니면 배제당하는 자나 그러니까 우리가 잔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와 더 비참한 존재에 있는 미천한 자들과 구분을 할 수 있는 그 구분법이 사실은 모호해지는 거예요. 비식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나도 배제당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나도 배제당하니까 어떤 사람을 배제당한 자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런 어떤 식별 영역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실행행동에 있어서는, 실행력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기는 좀 바디우보다는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간벤 그 이론의 특징이기도 한 거죠. 그게 뭐냐면 약함의 힘이라는 그것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외 상태가 일상화되고 잔여적 주체, 우리가 모두가 잔여적 주체가 되어야만 거기에 비로소 혁명적인 그 변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좀 더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힘이 나는 걸 이제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약함이잖아요. 약함인데 자기를 낮추는 케노시스였는데, 낮춤이라는 게 자기를 버리고 부정하는 것이 사실은 그 힘으로 작동하는 논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함의 힘이라는 좀 역설적인 표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력을 무력화시키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하고는 다른 거죠. 무기력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기력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기력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힘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 이것도 조금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자체가 사실은 힘을 발생시키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간벤의 논리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아간벤이 우리는 모두 호모사케르다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 우리는 모두 다 벌거벗은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비오스에 대한 추동, 비오스에 대한 그 욕망을 끊는 작업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쉬운 말로 해서 나는 문화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는 미천한 자야. 미천한 자가 따로 있어서 내가 문화인으로서 미천한 자를 구제하고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미천한 자의 조건에 놓여 있다. 그걸 그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더 평등 구조로 들어갈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어떤 상황에서 자녀를 보편이 있고, 보편과 이제 특수를 나누어서 바디의 논리는 이 특수와 보수의 긴장 관계를 교묘하게 이제 묘하게 설명하는 데 바디오는 이제 좀 중점을 뒀다면, 아간벤은 이제 이 특수와 부분과 부분을 나누어서 분할을 해서 쪼개어서 우리 모두가 특수한 존재, 부분의 하나의 일부, 전체 중에서 하나의 부분의 일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부분이 전체에 예속되지 않은 방식의 잔여적 그 발상을 가지고 이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전체의 구도를, 전체성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전략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조회로서의 생명 자체에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서 열리겠죠. 현실적으로 그걸 이제 잠재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잔여를 어떻게 규정할 수는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규정할 수 있는데, 잠재적으로는 사실 잔여적 주체가 우리 모두의 정체성 아닌 정체성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읽힙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가면 내가 내가 어떤 지위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고 내가 더 뭐 진보에 어드밴스드해서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런 존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나키스트적으로 연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연합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겠죠. 내 힘을 빼야, 나의 힘을 빼야 힘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서서 하는 순간 사실 이제 권력의 그 논리에 포착이 되어서 그 권력자처럼 내가 행동하고 있을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사유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복잡한 점이 있지만, 여튼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고민할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뭐 이런 단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다른 생명 정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제 학문들이 발전하고 그래 그런 학문을 좀 해야 되는 이유는 미세하게 이제 그런 차이들이 생기면서 그러면 내가 어떤 입장을 좀 취할 것인가 하는 그 고민들 그리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현 세계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조망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가 하나의 어떤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이 총체적으로 정체화돼서 고정화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것을 인식하는 정도만 해도 사실은 이런 철학들이 기여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아감분 말고 바디오 나올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율법을 무력화시키는 카리스마에 의해서 그 은총이 율법의 자리를 대신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그걸 위한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떠오르는 게 북한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북한도 그 사람들은 그거를 실제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김씨 일족을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그 카리스마적인 법이 곧 이제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보면 율법을 대신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하나의 기준이 새로운 기준이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도 뭐 공산주의 그 원래 이론과는 상당히 많이 멀어졌지만 어쨌든 스스로 표방하지는 않지만 스스로는 공산주의라고는 안 하지만 모두가 공산주의 사회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이제 바디오가 북한의 현실을 보고 있는 네네. 그 사실 그 살펴볼 그 신문 인터뷰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바디오가 우리 한국에 자주 오니까 그 북한은 그러면 당신이 지향하는 그 공산주의와 북한의 그건 어떻게 되냐 그 질문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 그걸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공산주의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북한은.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꼬뮌이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그 공산주의자거든요. 근데 고민주의자인데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그 민주주의 이후를 얘기할 수 있는 게 공산주의예요. 또는 공산주의 이후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은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사실 최고의 어떤 모델이잖아요. 그 현실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 공산주의는 실패했죠. 그런데 그 이상사회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이상사회에 대한 꿈은 인류가 항상 가져왔었고 그게 뭐든지 간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는 그 이상사회 그죠. 인간이 꿈을 수 있는 그러나 이제 현실 정치 속에서는 공산주의가 그 실험이 된 적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게 또 현행적이고 계속 실행이 되고 있고 유럽 사회는 사회주의 국가들이고 대체로 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고정화시켜서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보편성을 절대적인 보편성,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면서 보편성을 얘기할 수 있는 정치적 논법이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에 대한 거죠. 평등주의. 그러니까 평등주의는 그 개인이 차별을 당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역량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사회라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그 좀 어려운 주제와 각연히 실제로 우리 역사 실험에서는 유일한 실험이거든요. 그게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말이. 다음에 지적 얘기할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 주요. 그 폭력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건데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면서 공산주의를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의 모델이라 부른다면 그 공산주의 일당 독재라는 것은 그럼 뭘 의미하는가? 플로레타리아가 노동자에 해방된다는 것은 그 정통 막시즘에 의하면 일당 그 플로레타리아 독재를 거쳐가야 되잖아요. 그 임시적이든 아니든 간에 독재를 거쳐가야 되는데 그럼 그 독재라는 것은 뭐냐 물어야 되잖아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질문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그런 거냐? 이제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림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북한은 플로레타 독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김정일 일가의 독재인 거죠. 그러니까 1인 독재를 사회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정 뭐 말하자면 이제 그야말로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공산주의가 뭐냐 하는 질문들은 결국 민주주의가 뭔가, 그리고 독재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 사이에 어떤 묘한 어떤 그 정체화되지 않는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이 관계들을 해명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민주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거기 안에 이제 독재 문제, 예외 상태 같은 거, 칼 슈미트가 이걸 이제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것들을 다 이제 연결을 시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의 문제라든지 베냐민에서는 법, 그다음에 하이데거에서는 이제 죽음의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떤 형태로든 인간 사회가 이제 그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살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적인 것인 거죠. 공동적인 것에 대한 삶. 공동성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획일화되지 않는 그 공동적인 것,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공산주의. 그죠. 근데 이제 바디우 같은 경우는 조금 강해요. 그게 이제 그 마르크스 영향도 마오니즘에 좀 빠진 적이 있어서 그 마오니즘은 사실 문화대혁명 이후에 좀 약화되긴 했지만 중국에서 강력한 공산주의 이념이었거든요. 그 공산주의가 그 러시아와는 다르게 소련과는 다르게 실행되는 그 강력한 저희 추동력을 그 바디우가 보면서 이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포기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뭐 이게 포기하는 걸 보면 이제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신념을 포기하면서까지 또 계속 그걸 또 공산주의자로 자기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는 그 고정되어 있는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보면주의적인 그런 특징에 대해서 개방적인 건 일단 있다. 그러나 이제 강력한 어떤 그 변혁에 대한 욕구는 있죠. 그러니까 사회가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편향, 신자유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 이런 것들 바디우에게서 상당히 강하게 있죠. 자본주의 극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극복. 그 과정에서 어쨌든 카리스마 주체나 사건이 개입된. 네. 그래 카리스마라는 거는 이제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지도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은총의 넘침. 그러니까 바디가 얘기하는 거는 은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넘침이라는 거예요. 흘러 넘침이라는 거. 흘러 넘친다라는 거는 그게 너무 강력해서 강력한 힘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혁에 대한 강한 힘이죠. 힘인데 흘러 넘치는 거는 누구에게나 혜택이 주어진다는 평등주의가 들어가 있다. 그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카리스마적 권력이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이게 카리스마라는 말 자체가 은총이란 말이거든요. 카리스마라는 말이 성서에서 카리스마 하면 은총이란 말이지. 뭐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뭐 지도력, 카리스마적 지도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선물이란 말이. 그게 전선 그게 이름 뭐죠? 그 선물이라는 게 히브리 헬라로 하여튼 카리스마는 거는 이제 은총으로서 무상으로 주어지는 은총. 그러니까 그게 넉넉한 거죠. 무상으로 되니까. 넉넉한 거고 그게 공산주의 이념하고 맞닿아 있는 거죠.
그 지적 얘기할 때 공산주의 조금 더 나오거든요. 지적도 이제 공산주의자니까 그 얘기할 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죠?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